지난 일주일 동안 예. 경제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거 몇 가지 좀 얘기 좀 얘기했으면 예. 좋겠는데요. 그 52시간 노동 규제에 대해서 네. 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이 왜 그리 바뀌었어요? 혼선이 네. 있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뉴스가 네. 계속됐거든요. 후보 시절에 뭐 100시간을 일하면 어떻고 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사실 맞는 말씀이었거든요. 예, 제가 한국에서 그 시간당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근로자라고 보면 아마 맥킨지 코리아의 컨설턴트들일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맥킨지 코리아 컨설팅 회사의 한국 지사장을 뵀더니 자기가 이제 직원들한테 관리하는 목표가 주 노동 시간을 제발 60시간 이하로 낮춰 달라. 그 요구하는 게 매니저의 이 역할이다. 근데 이제 걱정되게 10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에서 펀드 매니저하고 뭐 인베스트먼트 뱅커하고 이런 금융주에 종사하면서 그 요즘 이제 그 젊어서 40대에 은퇴하고 뭐 이런 게 우리나라도 꿈인데 일찍 자기가 평생 쓸 돈 다 벌고 은퇴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그 10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된 게 자기가 공장에서 계속 침대 놓고 자고 그래서 그랬던 거다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빌 게이트가 자기가 우리는 왜 자는가 이 책을 권하면서 자는 잠자는 거에 효능을 몰라가지고 젊어서 무슨 잘못을 했냐. 자기는 회사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자기 사무실에서 주차장을 내려다보면 직원들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번호판을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는 직원들은 맨날 득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키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하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일을 길게 하는 사람들을 막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장기 근로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연장 근로도 안 주면서 이사님 출근 안 하니까 부장도 출근 안 하고 부장 출근 안 하면 과장 출근 안 하고 그러면서 직원도 퇴근 못 하는 그런 그러고는 느닷없이 또 원하지도 않는데 회식 가자 뭐 이런 문화였던 건데 그러니까 회사가 강요하는 장기 근로는 당연히 근로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근로자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왜 하냐. 그래서 우리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제가 정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한국당 이제 새누리당 이제 하도 당명을 자주 바꿔서 기억이 뭐 안 돼. 정말 강력한 항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의원들 다 모인 데 가가지고 자 미국은 우선 사무직은 근로시간 규제가 없다.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생산성을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주식하고 카톡하면 그게 무슨 일하는 시간이냐. 저는 요즘 스토커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직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영국은 옵트아웃 제도라고 해서 그냥 직원이 나는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통보하면 즉시 그냥 그 법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진해서 일 더 하겠다는 걸 막아놓고 이런 그런 많은 그리고 뭐 요즘 얘기하는 이제 주 40시간을 주별로 관리할 거나 월별로 관리할 거나 연간 단위로 관리할 거냐. 그래서 일 없을 때는 일 조금 하고 일 많을 땐 더 하고 뭐 이런 자율성 있는 제도들이 다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야당의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였는데 이 양반이 노조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예산 가지고 예산국회에서 싸우다가 하루아침에 뭐 한 수백 개의 안건을 통과시킬 때 그 전날 예외 산업도 14개 있던 거를 사실은 운송하고 응급실 빼놓고는 다 없애버리는 합의도 해주고는 그냥 의원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땅땅땅 치고 넘어가는 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그런 그 유연한 거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아니 이거 주별하던 걸 월 단위로 한다 뭐 이런 작은 미세 조정하는 건데 그것도 또 청와대 쪽에서 정부 방침 아니다. 아니 100시간 일하면 뭐 어떠냐고 얘기했던 때하고 지금 그 윤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 아니면 지금 청와대가 강요들하고 내각하고 뭐 일하는 거에 그냥 이 커뮤니케이션에 온통 그 정리가 안 돼 있는 어수선한 단계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리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그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그 경찰 바로 그 이틀 전날 치안관 명단이 7명이 교체가 돼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7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교체가 됐는지가 지금 불명입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에 본 거는 나는 안 고쳤다. 나는 마지막에 본 명단이 마지막 한 번만 사인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명단이 중간에 7명이 바뀌었는데 그게 왜 바뀌었는지도 지금 불명이고. 원래 노동장관이 가서 청와대 다 보고까지 하고 다 해서 52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계산해 보겠다는 그것도 그 다음날 바로 부정이 되었고.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좀 되는 거고요. 요새 그 우려됐던 검찰 출신 금감원장의 관치금융이 아주 도를 넘고 있거든요. 명령경제죠. 그래서 그 대출금리 내려라, 예금금리 높여라 그래가지고 금리 결정을 금감원장이 하는. 금감원은 기본적으로는 그 금융에서 금융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리스크 관리 잘 안 되니까 사기도 많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그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하는 거지 금융회사의 경영을 대신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험 관리고 뭐 전산 투자고 뭐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행정은 왜 있어야 되고 대출 심사 전문직들은 왜 있어야 되고 그 어쩌자고 지금 이런 그 시대 뒤떨어진 관치금융을 더 강화하고 있는지 이게 그것도 상당히 좀 걱정되는 지금 뉴스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서비스 산업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하나는 제가 그 블룸버그에 그 이 불경기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BIS 같은 데서도 이제 뭐 전 세계 중앙은행한테 리세션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싸워야 될 때다 뭐 이렇게 독촉을 하잖아요. 이제 이걸 보면서 그것도 지난주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케인지안 이론이 얼마나 황당한 건가 하는 건데요. 이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시작되는 전 세계적인 리세션은 결국은 팬데믹의 그 재난적 상황을 이기겠다고 돈 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 팬데믹에 돈 패는 게 뭐냐면 위기가 왔으니까 지금 다 죽으니까 리세션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결국은 2년 전에 산업 구조가 되고 작게 겪었을 리세션을 돈을 왕창 풀어서 전면적이 됐죠. 전 세계적인 리세션을 크리에이션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케인지안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오늘 맞을 거를 오늘 피했다가 내일 맞는다고 안 아플 이유가 있잖아요. 내일 더 크게 맞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의 꿈에는 맞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꿈에는 맞죠. 이래도 일거리가 있어 보이고 저래도 뭐 분주해 보이고 자기가 선거 때면 그걸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이제 혜택을 본 거죠. 4.15 팬데믹이 나서. 그래서 그건데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과거의 리세션 중에 어떤 게 빨리 회복이 됐고 어떤 건 장기적이고 깊게 해결됐냐 그런 거 했을 때 짧게 얕게 빨리 회복된 게 2000년 닷컴 버블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보면 터진다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부분은 팬데믹
관련된 저거였기 네. 때문에 저기 뭐 기업들이 부채가 너무 많다든지 네. 수요 공급에라는 이런 그 경제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통화 정책 실패하고 리세션 온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미 다 대비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리세션은 얕게 오고 빨리 회복된다. 예. 이런 그 과거의 리세션의 특징들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 얘기가 맞을지인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나마 조금 우리가 리세션을 다 유도해야 되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리세션을 유도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예. 어려운 시기가 오는데 아니 그래 인플레 잡는다는 말이 사실은 불경기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경기는 없애고 인플레만 잡아라.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저희가 우리도 자꾸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하고 연관지어 생각하면 그 자영업자, 영세사업자 손실보상금 제도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게 그 방역 조치 중에 어려움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하고 손실보상은 방역의 어려움이 끝나도 사후적으로 계속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돈을 줘야 되고 일시에 많은 현금을 풀어줘야 되고 이미 오미크론은 위협이 되지 않는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풀어주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에 의한 리세션, 그러니까 통화 증발에 의한 리세션을 더 확장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뭐 선거 득표 때문에 썼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잘한 정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손실 뭐 지원 뭐 이런 말을 쓰는 건 또 무방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사회 정책과 관련된 일에 보상이라는 말을 쓰면 앞으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반대하는 페이스북 글도 길게 썼는데요. 그러면 모든 정책에는 이익을 보는 사람하고 손해가 있는데 앞으로 다 손실 보상할 거냐? 왜 자영업자만 보상을 하냐? 이제 그래서 그것도 문제였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또 뭐 굉장히 줄어들었던 글로벌화하고 자동화하고 그리고 같은 제조업이라도 다 고부가가치로 가면 거기에는 기계가 일하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서 생산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을 줄어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4대 그룹 해놓고 자동차 회사, 전자회사 뭐 이런 회사가 투자 많이 한다, 정유회사가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은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그거의 해결책은 절대 될 수가 없다. 국민이 20% 미만이 종사하는 업종하고 70% 이상이 종사하는 업종에 어디를 봐야 될 거냐 보면 서비스업에 지금보다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고요.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 특히 대외 무역 의존형 수출 잘하면 이제 경제 좋아지고 막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유신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홍보하는 여당에서 책자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그 유신을 왜 해야 되냐 그게 이제 그 1000불 소득 국가 100억 불 수출 국가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희 그 동원 체제를 국가 동원 체제를 만든다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4만 불 국가가 됐으니까 얼마나 바뀌었나.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거는 세월이 그새 그렇게 빨리 갔나. 제가 얼마 전에 해리포터가 나온 지가 25주년이다. 그리고 우리 애들 했을 때 나왔는데 벌써 25년이 가서 제가 이제 노인이 됐고 어제 미국 그 기사를 어쩌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미국으로는 오늘 이제 우리는 어젠데 그 아이폰 나온 지 15주년인데 생각은 뭐 한 100년 전부터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15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빨리 변하는 건데요. 네.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 여기 보시면 수출을 해서 네. 부자가 된 나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가로축은 연평균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맨 오른쪽에 한국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군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군요. 이게 1945년부터 2014년까지 네. 최근 데이터는 아닌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수출이 증가하는 네. 평균 증가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한국이 그 수출 증가에 의해서 네. 이 국민소득 증가를 대체적으로 이루는 이 정의 관계에 정의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출을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 보시면 이제 중국하고 인도도 상당히 큰 비중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국민소득 상승하고 수출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죠. 그래서 수출을 잘하는 개방 경제에 편입됐다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석유값이 올라가고 전 세계 경제가 화랑에서 호황으로 접어들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GDP 대비 수출, 수입 다 합친 무역의 비중을 보면 한국이 70%고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일본이 워낙 전 세계에다가 전문 물건을 많이 푸니까 일본이 수출 주도 국가로 그 무역 주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일본은 무역이 전체 GDP의 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수의 비중이 65%나 되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아니고 우리 경제 구조는 독일과 아주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미국은 23%밖에 안 고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하는 것처럼 보지만 중국도 내수 시장이 워낙 커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밖에 안 돼서 일본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 경기에 워낙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수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수 시장을 키워서 상대적 비중을 줄여야. 독일도 의외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요새 어려워지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수출만 봐도 한국이 다른 수출만 여기는 이제 수입에서 우리가 원유 수입 같은 걸 많이 해서 그러는데 수출만 보면 우리가 독일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수출 비중이. 그러니까 수출이 잘한다면 우리나라는 큰 한국 있고 독일, 중국이 한층 아래 있죠. 중국 의외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수가 워낙 크다는 거죠. GDP에서. 그다음에 영국, 미국. 그래서 미국은 뭐 워낙 내수 시장의 국가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교역 중에서도 수출 중에서도 그 서비스 차지업이 차지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2017년인데 영국은 거의 45%가 서비스업이거든요. 영국이 이제 저게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의 힘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한 33% 되는데 우리는 지금 1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비스 쪽 말고는 주로 이제 제조업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저것 빼면 이제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우리는 서비스업은 거의 수출에 기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한류나 영화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죠. 저는 자꾸 무슨 한국에 OTT 플랫폼 만들겠다 뭐 정부가 맨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돈 풀어가지고 넷플릭스 같은 유튜브 같은 그 국산 플랫폼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외국 구글, 애플, 넷플릭스 이런 거를 악마화하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 그 넷플릭스하고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류 수출도 되는 거고 광고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세계에 팔 수 있는. 근데 워낙 적어서 제조업이
제조업 수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고 네. 수출 서비스업이 부가가치를 못 내는 이유가 이게 내수 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영국이 보니까 의외로 수출 국부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높고 예. 서비스 비중도 높군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영국도 저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인데 네. 런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네. 거기가 금융이니까 네. 옛날 그 제조업 중심이었던 러스트벨트는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 네. 갈등은 많이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저 한국의 한류 등 일조 게임 저게 이제 많이 저 수출에 저렇게 13%가 된 데는 네. 게임 수출이 많이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네, 게임 우리나라 의회는 예. 네. 그런데 이런 거 빼놓고는 디지털 경제에서 나오는 수출이나 한류 이런 작은 산업 빼놓고는 소위 비즈니스 서비스가 수출을 하나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의료도 지금 수출을 못하고 네. 법률도 못하고 그 금융도 수출을 못하고 해외 시장에서 아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비즈니스 컨설팅도 안 되고 뭐 네. 그래서 이 소위 비즈니스 서비스가 글로벌화된 있는 산업이 한 개도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제한된 한류나 게임 이런 일본 데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류가 뭐가 있죠? 만화. 예, 망가 많이 하고 거기도 영화나 뭐 이렇게 문화상품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역사적으로는 이제 의외로 그 이런 서비스 비중이 높은 나라가 이제 스페인 이런 나라예요. 영국 이런 나라가 다 해외 식민지 국가였던. 아니, 제가 놀란 게 옛날에 그 브렉시트 할 때 영국하고 제가 참 깜짝 놀랐던 게 영국은 유로를 쓰지도 않는데 유로 거래 시장은 런던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금융에 워낙 개방적인 나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조업 대기업 몇 개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구조가 7, 80년대 완성된 구조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가 두 가지예요. GDP 대비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는 중진국, 개발도상국인 경우가 있어요. 내수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몽고, 베트남,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가 대표죠. 이게 이제 개발도상 아니면 완전히 개방해가지고 허브 국가가 되는 나라들. 싱가포르, 네덜란드 이런 데가 옛날부터 다 그 무역의 중심 항이고 그러니까 아일랜드처럼 외국 기업 다 들어와서 장사해라. 그래가지고 그 유럽에서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아일랜드가 그렇군요. 텍스도 안 내게 하고 뭐 법인세도 거의 없게 하고 그래서 이 밑에는 완전히 그 허브 국가가 되는 개방형 국가구나. 그런데 대개는 저건 작은 나라들이에요. 국토가 아주 작은 내수 시장이 없는 나라들이고 그러면 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아니면 이제 내수가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저기 안 돼 있는 저소비 돈이 없는 나라들. 그게 이제 한국이 갔던 길이고 베트남이 따라가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수출 비중이 경제에 차지하는 이거는 조금 후진국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내수 시장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소비가 너무 적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GDP에서 이제 최종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게 이제 정부가 쓰는 소비가 있고 개인이 쓰는 소비가 있는데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이제 일본이 74%, 우리가 6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게 있냐면 소비를 못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무역이나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외 환경에 따라서 국내 경기가 휘둘리는 게 참 많고 석유값만 올라가도 신고된 전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 등 과도한 우리 겪었던 같은 것들이 외환만 조금 빠져나가도 흔들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경제가 좀 지금보다 덜 출렁거리고 고용과 그러니까 좋은 고용을 만들려면 서비스, 특히 내수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맨날 대기업, 제조 대기업한테 가서 이 반도체 선진국을 만들겠다, 수소 경제를 만들겠다,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뭐 처음이라고 나온 게 바로 뭐 반도체 학과부터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그 나토 정상회의에 지금 윤석열 네. 대통령이 가 계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 청와대의 고인사가 이제 유럽이 왜 중요하냐. 예. 그러면서 그 중국의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나라 네. 대중국 수출 호황의 시대는 네. 끝났다. 그러니까 대체로 유럽의 경제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까? 했다고 네.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뭐 원전 세일즈 많이 하시고 뭐 이런 거 다 동의하고. 네. 그 그러면 정말 유럽이 중국과의 우리의 경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 또는 수입의 의존도가, 교역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네. 문제거든요. 예, 중국이 이제 세계의 싼 공장으로서 역할이 네. 줄어들고, 거기다가 이제 미중 갈등이 커지면 우리가 그 대기업이 전자회사가 커지고 이럴 배경에는 중국의 정책 방향도 큰 영향을 겹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때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다 소니 이런 데서 네. 가전을 다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일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워낙 미국 편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 중국 공산당이 일본 제품 쓰지 마라.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LG하고 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기회가 왔고, 그래서 LG전자가 에어컨 세계 1위가 되고 이런 데는 네. 중국의 그 많은 인구가 네. 자기네는 아직 쓸만한 에어컨을 못 만들고 네. 일본은 다 퇴출되고 중국 시장을 잡으면서 세계 1위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국의 비중이 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앞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저는 IMF 외환위기 극복은 사실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했고, 네. 우리가 IMF 겪는 직후에 중국이 본격적인 네. 세계 공장이 된 게 네. 우리나라가 훨씬 고통이 적게 IMF를 네.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네. 됐다라고 되는 건데, 지금 이 중국의 그 수출 비중이 줄어드는 거, 완성품은 중국이 만들지만 네. 그 부품이나 원자재를 우리한테서 갖다 쓰는 그 구조, 우리가 일본에서 받아서 만들어서 완성품 만들어서 팔던 구조가 네. 지금 그대로 예. 한국하고 중국의 네. 관계인데 중국이 내부에서 다 국산화하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미국하고 갈등 때문에 우리를 네. 경원시하고 또 많은 기업들은 요새 그것 때문에 그 공장을 여러 개로 이제 옮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동부 유럽을 많이 옮기는데 네. 우리 기업들이 거기를 중국처럼 편하게 네. 가까이 있으니까 지리적 이점이 많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다 예.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변화를 어디서 할 거냐. 근데 유럽하고 경제 강화해서 그 구조가 될 거냐. 네. 그 중국하고의 그거를 대체하는 시장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유럽은. 예, 그래서 그건 맞지 않은데 그거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과제인 것처럼 네.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새롭게 등장한 숙제이기도 하죠. 네, 요즘 바이든이 워낙 반중으로 편을 짜고 있으니까 엄청 큰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고 뭔가 대비책이 필요하고 방어 수단들이 필요하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굉장한 리스크를 높여놓고 있죠. 이게 우리의 그 자존심 내지는 주권하고도 관련이 큰 게 우리 이제 보수권에서 왜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호주처럼 못하냐. 호주가 예. 이제 이번에 보수 정권이 선거에 졌으니까 예. 정책 전환을 하고 있지만 그간 상당히 강경한 대중 뭐 봉쇄는 뭐 그 호주로부터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호주가 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특히 중국에 차는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철강이나 가스는 원자재들은 중국 아니라도 팔아먹을 때가 워낙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보수 정권이 됐든 진보 정권이 됐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눈치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경제의 비중의 의존도가 중국이 워낙 커서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도 빨리 내수 시장을 키워야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 그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낮다. 이제 고용인데 서비스 산업의 고용이 90년대 이제 40%대였다가 지금 이제 70%대까지 쭉 올라가서 다른 나라의 선진국의 유형을 계속 따라가고 있고 격차도 많이 좁혀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제조 떨어지는 것이 반사죠. 뭐 코리아 여기 2010 몇 년에는 왜 저렇게 줄었던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데이터가 13년? 12년, 13년? 뭐 때문에 저렇게 그때 2008년도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고용 구조가 2019년에 70.2%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GDP 70%의 국민이 57%의 GDP를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으로 나누면 제일 낮겠네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아주 GDP 기여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OECD 국가하고 비교하면 이 밑에 보시면 가운데 이 실선이 저기 이 OECD 국가의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고용은 우리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쪽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이 부가가치인데요. 부가가치는 아예 낮은 쪽에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고용률은 많고, 사람은 많은데 부가가치는 낮고, 낮은 쪽에 있습니다. 고용도 높고 부가가치도 높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 룩셈부르크, 프랑스, 벨기에, 유럽 국가들 대부분 다 있죠. 그렇군요. 호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까 호주가 서비스업 같은 게 높기 때문에 내수가 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다. 그래서 저런 경제 구조 생각 안 하고 왜 호주처럼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다르죠. 호주는 당장 미국으로부터 저 중국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고 우리는 중국 바로 국경을 맞댄거나 같은 건데 뭐 비행기도 날아올 수 있고 그냥 바로 뭐 서해안에서 포 쏘면 그냥 다르죠. 나는 나라죠. 그래서 지금 이 OECD 국가들이 그 나라의 제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얼마냐면 한 8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서비스업들은 우리나라 제조업에 비해서 한 45%의 생산성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서비스업 쪽으로 가면 생산성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옮아가는 게 아니라 밀려가죠. 다 밀려가는 거죠.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나라의 이 빨간 게 한국인데요. 전자회사 같은 것들은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생산성이 높아요. ICT는 2배군요. 제조업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높아요. 근데 이제 서비스업으로 가면 OECD보다 훨씬 작아지는 거죠. ICT 서비스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이죠? 소프트웨어 개발해주고 그런 거죠. 여기는 하드웨어 만들어주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쪽만 봐서 그런데 비즈니스 서비스도 이 몇 개 산업 빼놓고는 서비스업이 이제 제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다는 건데 문제는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아닌 대부분 자영업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의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 숙박, 자영업 서비스 위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업체들이 전부 작아요. 자영업이니까 작죠. 중소, 영세업에 편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월급 잘 주는 거는 대부분 공기업이거나 정부가 관치경제 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의 실상이 이렇다. 이게 맥킨지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고용 비중이거든요. OECD 평균의 EU 평균보다
고용이 많이 돼 있는 업종이 있고요. EU 평균을 100으로 보고 예,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소위 도소매점, 그러니까 편의점이죠. 홀세일하고 리테일 쪽 보면 고용이 많이 돼 있고 이쪽이 그 생산성이에요. 근데 생산성은 아주 낮잖아요. 이쪽이. 그다음에 저 통신 판매, 그다음에 부동산, 부동산, 그다음에 물류, 교통이죠. 택시나 뭐 이제 물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나 출판, 그다음에 모텔, 호텔. 그다음에 그 보험 영업 이런 것들이 아주 보험 영업사는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다 연고 판매하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가 고용은 적은데 부가가치 높은 쪽이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 뭐 그렇죠. 그다음에 한전 같은 유틸리티 회사들, 그다음에 금융 회사들 그런 쪽입니다. 에듀케이션 학원 때문에 고용 비중이 좀 높은 쪽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밀집 정책, 그러니까 고용이 EU보다 월등히 많고 부가가치 낮은 산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택시, 물류 산업이죠. 도소매업, 편의점, 그다음에 식당, 부동산, 공인중개업. 저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뭔가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발전을 못 하니까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전부 머리만 들이밀고 갈등만 하고 있는 업종들이 이제 숙박업. 또 우리 또 출판사들이 보면 제 책 한 번 내보고 보니까 우리나라 출판사는 출판사가 아니에요, 그죠? 영세하죠. 영세하고 뭐 그다음에 통신대리점, 보험영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영세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식당하고 편의점, 그다음에 그 모텔, 호텔의 고용 비중이 다른 나라하고 다 합쳐서 비교해 보면 이게 좀 오래된 건데요. KD에서 나온 건데. 일본이 18%, 프랑스가 16%, 우리가 26%가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식당은 더 끔찍합니다. 식당을 보시면 식당 수를 인구 수로 나누면 한 식당이 상대하는 고객 수가 우리는 79명이고 일본이 140명이고 미국이 416명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을 해서 안 망하는 게 기적인 거죠. 워낙 적어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숫자에 참 박 터지면서 고생하는 골목 안이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냐. 그러니까 대기업이 뭘 해서 그 골목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골목 시장 안에 너무 많아요. 가게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그래서 보면 전체 고용이 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영업 고용 비중이 24.6%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가 비슷한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10%인데 10%.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25%고요. 그리고 미국은 6.3%밖에 안 되죠. 자영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영세 지금 우리보다 소위 이제 우리가 앞에 뭐 영세 이런 말을 붙여서 영세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 터키, 멕시코, 그리스, 콜롬비아도 굉장히 높군요. 그러니까 산업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보면 제대로 돌아가는 경제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터키 엉망이고 그리스 그렇고 콜롬비아 그렇고 그런 나라하고 비슷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자영업 고용 비중이 높거든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국세나 국가의 뭐 여러 가지 부유한 정도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밑으로 가 있어야 이게 적절한 숫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못 내려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이게 부정선거 얘기하고 요새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노인들이 막 끌어내려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목소리 높은 보수 일각에서 이 한국의 정치 지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과반가 0.7% 차이밖에 안 났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저기에 종사하는 분들 되게 힘들게 국민의 우선 한 25%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서 경제적으로 희망을 갖지 않고
하루하루 어렵게 사시는 예. 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분들한테는 10만 원, 20만 원도 되게 유혹적인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보수와 진보가 가장 그 보수가 낼 수 있는 최강의 후보를 내고 진보 쪽에서는 사실은 아주 약체인 후보를 냈던 게 박근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붙었던 네. 선거거든요. 네. 그때는 제3 후보도 없었고, 네. 예, 뭐 이인재나 뭐 안철수 네. 같은 스포일러도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레가시를 물려받고 네. 경상도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네. 그랬을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어벙벙한 사람이에요, 네. 그죠? 그 토론도 제대로 못하고, 뭐 정이 없으면 뭐 말이 안 되고 답변도 못하는. 그 약체 후보를 냈을 때도 3.5%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전체 국민들 중에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계층이 얼마나 많은지, 네. 내가 어느 직장 다니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권이 참 자각이 없다. 이해가 없죠. 이해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없는 건지 참 모른 척하는 건지. 그러니까 서울에 뭐, 있어서 예. 이제 이 소위 대기업 정직으로 다녔거나 공공부문에서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7, 80 네. 되신 분들을 국민연금 제대로 받고 4학년 공무원연금 받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평균 삶에 대해서 네. 정말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요번 같이 저기 택배 기사들이 그러고 택시 기사들은 다 어렵다고 난리치냐 보면 이게 다 공급 과잉에서 오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로비에 전부 거기에 뭐 거기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런 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짓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 택시 면허를 정부가 준 거잖아요. 영업해 네. 먹고 살아라. 그 안전하게 운전하라. 근데 그게 재산권이 돼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프리미엄을 받고 면허를 남한테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애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개인한테 주지 않고 네. 이게 되게 경매를 통해서 기업들이 사가지고 이렇게 임대해주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가 그렇게 되면서 그런 거. 이게 다 결국은 물류 교통 쪽에 공급 과잉 상태인데 네. 이걸 구조조정하지 않고 정치권이 자꾸 보호해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네. 몇 년 전에 물류 대란 나고 나니까 물류 차량은 이 면허판 색깔 달리 노란 거로 네. 해놓고 네. 그거를 앞으로 아무리 수요가 나도 정부가 늘려주지 않겠다고 법으로 보장해줬거든요. 네. 예, 그래놓고 지금 유가 올라가고 또 장사 안 되니까 거기서 퇴출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심운임제라고 해서 글쎄, 최저가를 예. 보호해준다 그러고 네. 타다 같은 혁신 기업이 나와가지고 그 전 세계에서 하는 이 공유경제 내지는 이런 걸 했는데 그걸 네. 뭐 택시 기사들 표가 네. 무서워가지고 그냥 네. 나경원 원내대표 때 이거 해주고 자기가 공치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전부 그게 법들이 보면 발전법, 육성법이야. 예, 그러니까요. 택시 산업 발전법이 택시 발전을 들이막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택시의 가치가 뭐냐면 운전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었고 차 가지고 있는 사람 못 쓰니까 그게 돈 벌어먹을 수 있는 저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온 국민이 차를 갖게 되고 온 국민이 운전하고 나면 상대적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고 네. 우리나라가 지하철 많이 만들고 버스 잘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경쟁은 많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출근 시간에 막히는 길 피해가는 제주가 경쟁력이었는데 그건 지금 내비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택시 기사는 가격을 높이 쳐서 해줄 상대적 경쟁력은 자화해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거를 그렇군요. 이제 네, 그렇군요. 이 집단의 로비에 의해서 네.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지금 보호받으려고 네. 하는 거고요. 예. 조직을 만들고 예. 만든 조직은 정치화되고 뭔가 정치적 참호를 파고 하는 과정이죠. 이 타다 금지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청문회 하려고 토론회 하나 주최했다가 택시 기사들이 몰려가지고 위협을 가해서
그 행사도 못 하고 도망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저 가격제 뭐 예. 당장은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예. 결국은 이제 뭐 비싸서 화물 맡길 사람 못 맡기게 되니까 네. 경제 거래는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고통이 있어야 구조조정을 자기 퇴출을 하잖아요. 장사 안 되는 거 그래야 나머지 사람이라도 지갑 받고 사는 건데 저게 그냥 영원히 지옥 속에 여러분들 바글바글 살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원가를 자꾸 보상해주면 원가를 줄이려는 혁신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게 되고. 지금 저 경제적 뭐라 그럴까요? 안 되는 쪽으로 켜켜이 규제가 나오고 제도가 기존에 치꼬리만하니 그것도 제대로 된 이익도 아닌 그거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법들이 켜켜이 나와 있는 거죠. 예. 사실 이거 협파가 어렵습니다. 이번 정권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의지가 없어요. 이제 그게 다 어려우니까 네. 같이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논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상생이고 동반성장이고 을지이원이고 뭐 그런 거거든요. 예. 을들도 먹고 살자. 그래서 이 생산성 낮은 산업에 고용을 계속 지지하는 정책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걸 일본화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였군요. 그게 이제 일본이 그거거든요. 이게 네. 좀비 경제가 보면 우리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가 계속 네. 특혜 금융 주고 전 세계에서 중소기업이라고 융자의 신용 보증을 해주는 비중을 보면 네. 사실은 그거 해주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은 신용 보증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저 리코스는 상환을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예, 그거 뭐 그래서 그게 다 일본이 이제 자꾸 사람들은 일본이 너무 세져가지고 플라자 협약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 네. 하거든요. 근데 플라자 협약에서 타격받은 거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똑같거든요. 근데 네, 다른 나라는 그렇군요. 그 환율도 그만큼 다 그 일시적으로 변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충격이 없는데 일본화 정책이라 일본이라는 독특한 사회 구조. 예, 그러니까 다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 이성적 생각을 안 하고 전부 이거예요. 따뜻한 자본주의 하겠다. 우리 다 같이 아니 제가 놀란 게요. 최근에 그 조그만 넷플릭스에서 일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 가부키 배우들 있잖아요. 그것도 귀족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가부키 배우의 중에서 그 귀족 출신이 아니면 주연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가부키 배우를 평생을 했는데도 그 귀족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연을 못 받았다는 게 한이 되어서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야 가부키 안에 그 배우 집단에서도 귀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놀랬습니다. 교통 특히 택시하고 물류 산업이 피 터지는 네. 과잉 공급 과잉이니까 여기 타다 금지법도 나고 안전운전도 나고 물류 차량 추가 인가 금지도 나오고 이게 다 이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그 물류 산업 발전법이라는 거거든요. 네. 저게 그렇습니다. 예, 발전법이 아니라 소수의 뭐 이해보호법이죠. 뭐 그다음에 이제 유통이 너무 과잉이니까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가 나오고 프랜차이즈들은 거리 몇 미터 안에 대리점 여러 개 못 든다. 그래가지고 맨날 뭐 닭고기 값은 안 올랐는데 치킨 값은 저는 닭하고 치킨이 다른 말이라는 것도 우리 그러니까 재료비는 안 올랐는데 프랜차이즈들이 닭값은 안 올랐는데 치킨 값은 안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저래서 이제 대리점을 몇 미터 안에 못 두게 하는 저거를 해두니까 그런다고 해서 대리점이 좋아지냐? 지금 몇 나라로 되어 있습니까? 한때 그게 뭐 이제 뭐 큰 거리, 뒷머리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죠? 또 그것도 아주 수학적으로 또 막 세분화돼 있어요. 나오죠. 그래가지고 근데 저기에서 어떻게 됐냐? 결국은 직영점 체제로 움직이는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은 매장을 계속 늘리고 대리점 체제로는 한국 기업만 못 내놓고 그래서 제일 수혜받은 기업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모든 점이 직영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거 법에 규제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장사 자는 데다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커피숍들은 매장 못 늘리고 스타벅스를 아주 도와준 대표적인 법이 저 프랜차이즈 거리 규제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대기업한테 저러면 그다음에 식당에다가 원산지 표시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농산물 가격 예, 지지체장 때 저거 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만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국산은 나쁜 거고 좋은 거고 수입 농산물은 위험한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심어 놓는 거죠. 부동산 개인인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변호사도 하면 안 되고 뭐 기업화하면 안 되고요. 아니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각 그 직업별로 이해를 길드를 만들어요. 직업별로 단체들을 만든 다음에 그 가두리 양식장 거기에 이제 정부가 먹이를 주죠. 먹고 살 수 있게. 학교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학교도 한 20년 됐나요? 한 10몇 년 되나 반값 등록제라고 하는 이상한 포퓰리즘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교육부한테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 제도가 만드는 거예요. 그 등록금의 결정 권한을 뺏어버렸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마 우리나라 교육부 공무원만큼 대학교 총장이나 대학 교수들을 우습게 하는 공무원들도 없을 거예요. 없죠. 그래서 그래서 뭐 출판도 출판사 안 된다 그러니까 도서정까지 가지고 하고 대리점들 못 먹고 산다고 하니까 단톡법 만들어서 할인해주지 말라 그러고 하청업자도 힘들다 그러니까 원가 보상제 해주라고 그러고 뭐 그리고 수많은 끝도 없는 정권 바뀌면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자영업 지원 정책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부처도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청으로 있던 게 부가 돼가지고 장관급으로 올라가고 뭐 그 세계 몇 년 전에 한번 KDI에선가 그 중소기업의 각종 지원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는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패했어요. 왜? 중소기업의 수많은 지원제도 각 부처, 각 지자체에 걸쳐 있는 그 수많은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이 돈이 주인이 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의 비토에 의해서 거부되었습니다. 그 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실제로 지금 경제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온전하고 그걸 또 이용해서 말하자면 업자들은 업자들대로 참호를 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 어떻게 출처가 되고 어디가 아울렛이다 하는 거를 정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하도 수도 없이 만들어지고 복잡하고 그래야 그 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마도 우리나라만 있을 텐데 정책 자금 빼먹게 해드립니다 하는 거 광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대부분 자영업자 만드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중이 높은 거는 뭐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고 고령층이 교육 수준이 낮고 그런 원인도 그게 이제 식당, 뭐 모텔, 편의점 이게 이제 대충 그런 쪽이고요. 나머지는 정부가 무조건 다 라이센스 주는 직업을 프로페셔널 직업을 다 자영업자로 만들어요. 병원도 법인화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이고 개인 택시도 자영업이고 그러니까 택시 회사가 거리는 게 아니라 다 자영업을 하게 해주고 하는 거죠. 약국도 약사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또 자영업이에요. 법인화하면 안 되는. 공인중개사도 개인이 해야 돼.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정부가 인가하는 프로페셔널 라이센스 작업은 다 자영업이에요. 다 자영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법인화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자영업 비중이 잘 줄지 않고 자영업 비중이 주는 거는 지금까지는
농민 비중이 줄어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업이 자영업으로 법인화된 농장이 네. 별로 없으니까 다 자영업으로 돼서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잘 이게 안 되는 것 중에는 정부가 이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네. 자영업 비중이 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뭐 다른 나라 보면 다른 나라라고 공인중개사가 없겠어요. 그런데 뭐 미국의 센츄리 21 이런 내셔널 브랜드 회사가 네. 다 직원으로 두고 공인중개업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 단가는 비쌀 수 있지만 대신 안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법인이니까 이 피해자가 생기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법인을 상대로 하고. 그래서 그게 뭐 이게 아파트만 보여주고 스케줄 잡는 게 아니라 집에 하자가 있는 거에 대한 보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 알선해 주는 거까지 다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래서 미국에 보면 이것들이 다 공인중개업을 하는 대형 네. 내셔널 브랜드 그렇군요. 회사들이거든요. 네. 센츄리 21은 이런 광고를 하는군요. RE/MAX 이런 게 미국에 가서 저기 집 비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데 보면 다 이 회사들이 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일을 하는 건 로컬의 그 공인중개사들이 여기 네. 소속돼서 하는 거죠. 그게 계약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모두 하고 또 우리나라 자영업을 많게 한 이유가 그 소위 지나치게 의무적으로 4대 보험 같은 고용 비용을 네. 고용주한테 너무 높게 부과를 네.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아들놈이 휴학을 와가지고 그 영어 학원 강사를 1년 했는데요. 학원에서 당연히 너 개인 사업자 등록증 내. 그리고 개인 사업자하고 학원하고 계약 관계를 네. 맞게 돼. 그래야 이게 4대 보험료를 안 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고용주가. 거기다가 무슨 사고 나면 어떻게 돼? 이거 사고 나거나 뭐 직장 내 뭐 이런 거 생기면 네. 다 고용주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네. 그 대개 기업들이 그냥 직원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네. 사업자를 만들어서 계약 관계로 하잖아요. 네. 이게 지불 능력도 안 되는데 전부 고용주한테 과도한 부담을 네. 지우고 그다음에 뭐 연말정산도 고용주가 해줘야 되고 뭐 세금 인컴택스 내는데 왜 그걸 월급 준 것만 해도 훌륭한 일을 했는데 국세청에 가서 세무 신고도 직원 대신 회사 보고 하라고 그러고 이게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다른 네. 나라에서는 네. 기업이 무슨 죄가 있다고 격리 직원 더 뽑아가지고 직원들 그 소득세까지 대신 내게 하고 물건 팔아먹었으면 되는데 3개월마다 다 정산해가지고 부가세 신고하라고 그러고 국세청이 하면 될 일을 회사한테 다 떠넘긴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영업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도 있습니다. 전부 계약관계예요. 아, 숨어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요새 특수고용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 뭐 학원 강사, 그다음에 요새 문제가 되는 그 소위 지입 차량으로 하는 화물 이게 네. 다 사실은 그 고용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로 돼 있어서 네. 다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그 노동이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한 그 과잉 규제가 과잉 부담이 네, 이 고용을 회피하게 만드는 데서 오는 이유죠. 네. 중국의 때도 이제 리안지아닷컴 같은 것들이 다 전국의 네. 부동산 거래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저 부동산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보통 막 20조, 15조 이래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부동산 중개 회사가 있나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개인밖에 못하니까. 네. 법인을 만드는 순간 위법이에요. 참. 네, 그래서 이거 기업이 안 들어가니까 안전한 거래도 안 되고. 네. 예, 그다음에 혁신도 안 되고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슨 그에 따른 책임도 질 수가 그래서 리안지아닷컴 같은 데가 어떻게 하냐면 중국이 이제 티어 1 도시, 티어 2 도시, 1급 도시, 2급 도시, 3급 도시 이렇게 나누는데 3급 이상의 도시의 개인 주거용 부동산을 전부 DB화해 전산화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버추얼 리얼리티 VR 같은 거 가지고 그냥 어디서나 안에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거래를 알선하고 뭐 이런 혁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니까.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고부가 같이 살면 금융이나 이런 쪽의 비즈니스 서비스의 고용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왜 이런 게 낮으냐 보면 소비를 못하게 막아놔서 이렇게 공급을 막아놔서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골프장 영업이익률이 32%가 됐어요. 이게 공급이 그러니까 코로나 나가지고 해외 못 나가고 치고 싶은 사람은 많고 다른 거 못 하니까 전부 골프장만 허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부 가격 올리고 멋대로 하니까 이게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의 2배도 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못하게 하니까 그 수요를 달래게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스크린 골프장 하는 이 골프준의 매출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왜 이 정신질환도 많고 주중에 서울에서 복잡하게 사는데 그 주말에 그 주말 주택 하나 지어가지고 시골 가서 좀 살게 하면 뭐 어때서 1가구 2주택 되면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해서 부동산 경기도 안 만들고 뭐 그런 거죠. 전부 이런 게.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골프를 못 짓게 하는 건데 저런 거에 원인을 들어보면 저거에 쓸데없는 자꾸 그 농지에 대한 보호 정책이거든요. 절대 농지에다가 그것도 경자 유전이라서 농민 아니면 그 농토를 갖지 못하게 하면서 이런 그 토지의 원활한 그 시장이 있는 쪽으로 이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 금융 쪽에 아까 금감원장이 금리까지 다 그때 협박으로 이거 완전히 깡패잖아요. 깡패 정부예요. 깡패 정부. 그 은행들의 목줄을 금감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니네 훨씬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조폭이잖아요. 조폭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지 권한 받긴데 힘으로 가서 너 매달 나한테 안 내면 보호해줄게 그래놓고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이익률 무지 높아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 가서 돈을 못 벌어오는데 유일하게 베트남에 가면 신한은행이 다 돈 벌어. 신한은행이 엄청나게 성공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한은행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가 데리고 가서 직원을 다 신한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준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계열사들 거기 하청업체들도 신한은행 통해서 하니까 그 1차 벤더들도 직원을 또 다 신한은행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의 하노이 공장하고 호지민시티에 있는 공장에 그 삼성전자 계열사들의 직접 고용만 해도 3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우리 옛날 경제개발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시골에 못 사는 농촌에서 딸 하나가 공장에 와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매달 받은 월급으로 또 농촌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신한은행 유저가 되면 가족이 다 신한은행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뭐 신한웨이를 구축해가지고 베트남에서 그 90만 명의 고객을 100만 명을 그냥 순간적으로 마련해서 신한은행이 잘한 것처럼 이게 이제 환경이 썼지만 사실은 신한은행이 잘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파트너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걸 삼성이 은행을 하게 해줬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훨씬 잘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버는 돈이니까 신한은행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삼성이 은행을 못하게 하냐. 옛날에는 돈이 귀하고 쓰겠다는 사람 많고 빌려줄 돈은 부족해서 정부가 특혜금융 받아서 안 나와주는데 재벌에다 은행해주면 그 돈 다 지들 거만 쓰겠다 뭐 이거였었잖아요. 지금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은행보다 훨씬 싸게 자금 조달 능력이 있거든요. 훨씬 신용도가 더 좋잖아요. 우리나라 은행보다. 그 한국에서 돈 이자 비싸면 전 세계 어디서나 빌릴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왜 지금 은산 분리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걱정이 되면 자기네 계열사는 대출 못 해준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연산분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90 몇 년도인가요? 96년도에 그 금융기관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합정법이 개정돼. 하여튼 이게 제가 이 과거에 좀 아는 얘기여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없는 은산분리를 넘어서 금산분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역이거든. 예,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재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서비스 산업에 좋은 일자리 만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우리나라의 특징이 그 MB가 잘 캐치했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반도 국가고 강이 잘 발달돼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강에서 놀이를 못 해요. 죽은 강이. 죽은 강이잖아요. 완전히 죽은 강. 근데 이 노르웨이가 다 그 피요르드 지역에서 다 협곡에서 내려가는 강이고 바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 540만 명인데 레저용 요트가 75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8명당 요트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거야. 둘째 거도 하나씩 요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산업을 허용해주고 저게 지금 우리나라는 저 요트를 바닷가 그 항구 가까이다 메어놓으려면 그 요트 정박비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정박료가 비싸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산 경남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요트를 뭐 수십만 대 깔 수 있는 말하자면 새로운 엄청난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봤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민들이 안 비켜주고요. 어민들 자체도 굉장한 그 이권 조직화돼 있어서 그 다 이제 이런 게 이해 집단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전부 거기도 그래서 꾸역꾸역 저 자전거 타러 요새 평소에 못 다녀보던 지역 그 서부 서남부에 그 고흥반도 뭐 여수 이런데 진도 이런데 가보고 있는데. 와, 다도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보면. 그걸 요트 타고 다도해 4일 다니면 더 이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잠재력이 있는 지형을 가지고 케이블카도 못 놓고, 요트도 못 타고, 경비행기도 못 타고, 뭐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트 같은 거는 진짜 해볼 만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입지가 좋은 데가 없잖아요. 뭐 남해안에 저 어디 부산에 뭐 좀 돼서 여수 앞까지는 뭐 너무 바다들이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큰 거 사면 사실은 우리 해외 여행의 자유도 생기잖아요. 대마도고 일본이나 그 중국 가고 이런 거 탈 때 자기가 몰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 진입 장벽에 대한 규제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부가치 그런 소비 산업을 주택 시장 뭐 골프, 요트 이런 거 다 수요는 있는데 다 못하게 해서 지금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이 영세 서비스업을 보호 정책을 계속 할 거냐? 그래서 그 지옥과 같은 골목 시장에서 박 터지고 계속 싸우게 둘 거냐? 근데 이제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사냐 이런 거 했을 때 대답은 사실은 대기업이 고용을 하기 쉽게 해주는 거죠. 그걸 정규직처럼 처우해주라면 아무도 고용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 노동개혁 없이는 이게 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서비스업 중에서도 산업화할 건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그걸 다 공공부문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뭐 외국의 독일의 노동개혁 보면 우리 그 고용정보원이나 이렇게 취업 알선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다 민간한테 맡기거든요. 대도시의 불법 주차 단속 이런 거 다 민간 업체한테 맡기고 많은 경우에 그 많은 나라에서 그 민영 형무소 감옥 그거 꼭 정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정부하고 이번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로컬 서비스 공무원도 다 중앙정부 공무원을 자꾸 만드는 게 저는 우리나라 대학의 철밥통이고 혁신이 안 일어나고 다양성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국립대학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컬 수요에 상관없이 학과가 만들어지고 네. 운영이 되잖아요. 네. 근데 경찰, 이게 요새 저기 경찰 어떻게 뭐 관리할 건가 가지고 논란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경찰을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우리 동네 치안을 해주는 사람이고, 네. 그 시장이나 저 구청장 말을 잘 들어야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지. 네. 우리 행안부 장관 말 잘 들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부가 그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게 소방공무원을 중앙공무원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어디 네. 불이 많이 나면 그거는 그 시장, 군수, 구청장 말을 잘 들어야 네. 될 거를 다 중앙공무원화 한 거거든요. 네. 저도 요번에 그 경찰에 대한 통제 그거 얘기하는 거에 저는 논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아니, 지금 검찰도 그렇게 한다는 핑계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럴 바에는 추미애를 다시 데려다 놔야죠. 경찰을 네. 그 지방경찰화하고 네. 미국의 FBI 보러 간다. 그거는 그 지자체장들을 감시하거나 여러 지자체 사이에 일어난 범죄라거나 네. 국가적인 범죄에 한해서만 중앙부처에 제한된 경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경찰의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 틀어지고 그러면 검찰, 경찰, 그게 경찰 국가가 되고 검찰 국가가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되는 거고 힘이 있는 무기를 줬는데 나는 착하니까 착하게만 쓸 거고 내를 위해서 안 쓰겠다. 이게 인류 민주주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착한 사람만 계속 권력자가 착한 사람은 권력자 안 되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의료도 저거 전부 저는 자꾸 유럽의 그 사회주의 정책을 따라서 그러는데 왜 토요일날 일요일날 약 사기가 그렇게 힘들어야 되고 심해 약 사기가 힘들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는 월마트나 이런 데서 다 전국적 편의점 안에 선에서 약국을 서비스하니까 아무 때나 다 사잖아요. 일요일도 상관없이 살 수 있고. 근데 이걸 전부 자영업자를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하고 병원도 전부 자영업자 해놓으니까 그러면서 의료 수가를 하니까 제가 요번에 그 국무조정실장 내정됐다가 지난 정부에서 경제수석했던 누구죠? 요번에 IBK 행장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소주성을 막 강변해가지고 제가 토론자로 되게 세게 싸운 적이 있는데 소주성은 임금주도 성장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의 부담을 줄여 들어가지고 가계들을 부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최저임금 당신들이 얘기한 거 많고 그랬더니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늘렸다는 거예요. 문켜가 그거잖아요. 의료보험 그게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줄여줘서 실질적으로는 소득을 높여주는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경제학을 한 경제학 박사인데 그걸 믿냐? 우리나라의 병의원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페이 닥터들이 지방 가면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서울에 하면 3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근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하면 다 그 의료보험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에서 리베이트로 먹고 사는 건데 의료보험 적용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의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과잉 진료하고 뭘 자꾸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MRI 더 찍으라고 그러고 옛날 지금 이제 또 MRI도 적용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공식대로 가서 그게 정말로 수가가 낮아지냐 제가 그랬더니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다 개인업자니까 윤종원 아니 근데 지금 큰일이에요. 이 엄청난 규제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또 공무원들이 여전히 국가 경제를 지금 또 다 틀어지고 앉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학과 타령하기 전에 네. 대학이 좀 돈 좀 벌면 안 되냐. 다른 네. 나라 학생 많이 받아서 호주가 대표적인 수출품이 그거잖아요. 교육이잖아요. 중국 애들 많이 받아가지고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반값 등록금으로 먹고 살다 재정이 안 되니까 교육부가 주는 돈 받아서 간신히 먹고 살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교육부에서 돈을 안 받고 교육부 평가 벗어나면 학교 문 닫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 대학을 교육부가 예속화한 게 바로 이 가격 통제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 저 대학교 담당하는 과장 정도 되면 총장들을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폼나고 빛나는 거는 제조업 대기업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부의 관심 대상이 될 이유도 모르고 정부가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는 거기서 정책 자금 받아가지고 좀비 경제화 하는 거고요. 역대 정부가 유행어 뜰 때마다 그 산업 우리나라에 육성한다 그래서 AI 산업도 육성한다고 스마트 소프트웨어 산업도 육성한다고 수소 경제도 육성한다고 뭐 엄청 난리를 치는데 정부가 나서서 산업 육성한 적 없다. 최근에 이제 이미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 될 때가 더 잘 찾아오거든요. 여기 제가 MB 시절에 국가경쟁력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직선위원회인데 그 위원장을 전 401 재무부 장관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진대재 전 정토부 장관이 거기 가셔가지고 MB 정부가 잘못한 게 정통부를 없앤 거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하고 ICT 하는 사람들이 맨날 자기 찾아와가지고 정부의 로비 창구가 없다. 자기네 산업은 MB 정부가 버렸다 그랬더니 상홍일 장관이 우리나라에 가발부가 있고 반도체부가 있었으면 그걸로 수출해가지고 경제개발 못했다. 정부가 없으니까 간섭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에 경제개발할 때 가발로 먹고 살고 그 반도체가 이렇게 커졌다. 반도체부 만들면 안 된다. 정통부 없앤 것도 소프트웨어 산업 당신들 마음대로 사업하라는 거지 정부 뱅겨야 간섭밖에 안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이제 저게 진짜 자유주의적 사고인데 이번 정부가 이제 그런 과감한 발상을 해줄까.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가 너무 지나치게 지금 제조업 재벌 이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서비스 산업에 되고 이 중소 영세기업 보호 정책에서 구조 전환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자영업자를 줄이려면 그들이 어디 가서 먹고 살려면 대기업이 고용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노동 규제나 금융 규제 없이는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있고 이 에너지 산업, 금융, 의료 이런 것들이 다 고부가 가치 산업인데 이게 지금 관치 경제에서 꼼짝도 못하는 산업이거든요. 에너지는 다 공기업이고요, 대부분. 금융도 참 금융도 완전히 관치금융이고요. 그러니까 대출 조건도 대통령이 정해주고 장관이 정해주고. 뭐 금융기관들, 뭐 금융회사들 지점 하나 없애고 늘리고를 전부 금감원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뭐 상품 하나하나를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조금 전에 댓글에 누가 제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 언론보다 너무 안 돼. 조금 좀 댓글 올릴 수 있나요? 밖에 우리 PD님요. 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면 돼. 내가 바로 볼 수 있어요. 정경련합잡이 정규제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왜 보호를 해?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데 성자동식 약육강식이 진정한 자유시장 아니냐? 쟤 뭐하는 애야?
정규제 주필께서 맨날 그 정경련부터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정경련 앞잡이라 그러면 얘기를 듣고 하시는 비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저렇게 떠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정규제를 정경련이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한다고 저도 거기에 오해하는 정경련이 정경련이 키운 사람 중에 정규제님 주필하고 저하고 묶여서 누가 이병태를 누가 그래요? 그런 해도 봤습니다. 아니 저 어떤 생각에서 저런 얘기를 할까? 정경련이 뭐 굉장한 무슨 업무의 본산지나 되는 것처럼 예? 저기 희한하네. 정경련 그거 아무 힘도 없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아니 쟤들은 정경련이 굉장한 어떤 업무적 돈이 많아서 돈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맞아요. 지배하는 변희재가 그랬었어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경련 킷이라고 장학생이라고 정규제 이병태. 그 우리 PD는 저 친구는 지워버리세요. 아예 지워버려. 쟤는 뭐 질문을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빈정거리고 여기 가서 빈정거리고 저기 가서 빈정거리고 하는 거를 자기가 하루 종일 열심히 뭔가를 했다고 느끼는 애예요. 지워버렸어요. 이제 제가 이게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저성장 경제로 급히 빠져든다. 그리고 하는 짓을 보면 일본 그냥 따라가기에 급하다. 일본화 경제 일본화가 된다. 일본이 되면 제가 시작할 때 보여드렸지만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나라가 지금 일본이다. 5년 후에 내 경제 사정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5%밖에 안 된다. 15%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대학생은 취업하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청년들 취업 직전에는 청년 빼놓고는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 이 정치권이나 경제 정책이 다 그 식의 다 같이 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근데 국민이 그걸 지지해요. 국민을 지지하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그냥 정말 10년 후 20년 후에 일본처럼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고요. 당연히 인구는 줄어드니까 인구에 의한 경제 잠재 성장력은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높은 산업 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게 서비스 산업 정책이다. 자영업자, 영세업자 또는 중소기업들을 고용이 거기가 많은 걸 자랑으로 알고 거기를 도와주는 게 따뜻한 일인 거 알고 온갖 가격 통제하고 무슨 표가 되니까 표 이익 집단에 완전히 납포된 정치권 제가 김성태 원내총무한테도 52시간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었고 타다금지법에 대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황교안 대표한테 했는데 논리는 그거예요. 다 표예요. 표죠. 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정주필님 맨날 말씀하시는 거 있지만 국힘당은 경제 정책으로 봐서는 보수 정책 없습니다. 보수 정당 아니고 그냥 포퓰리즘 정당이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자유주의 내걸었으니까 자유주의의 경제 정책은 바로 그냥 시장 경제인데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는 거고 누구를 보호하지 않는 건데 그 점에서 정말 말과 행동이 같으냐. 근데 지금 하는 거는 그냥 관치 경제의 연장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생길 공간은 없다. 제조업에서는 줄어들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저런 어떤 소위 기존에 뭐 단순히 서비스 업종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런 게 가능하겠다는 희망 또 그런 규제 혁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목줄을 풀어줄 만한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이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뒤에 숨으면 경제 구조 개혁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는 했는데 실패한 노사정 타협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국민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공무원들은 세상에 돌팔 맞을 일을 하는 공무원들 없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 개혁 정책들이 하나도 이해도 되지 않고 결국은 전부 자기 발등 찍는 일만 됐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장년들 정년연장 2년 만에 5년 늘려주는 게 청년들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정책이 돼버리고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맞죠. 52시간제고 뭐고 정말 본인이 노동개혁을 하고 싶으면 본인이 나서야 돼요. 다른 사람 나설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니 뭐 규제 혁파에 뭐 대통령이 앞장서겠다 하더니 뭐 노동시간 52시간 그거 주간 단위로 계산하는 거를 월간 단위로 계산해 보자는 그것도 안 된다고 대통령이 킬 시켜버리니까 참으로 경제 뭐 좀 일말의 희망조차도 뭉개버리니까 참 걱정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그 치과는 그 합니까? 네트워크 치과라고 하는 거 그것도 못하게 됐죠. 정확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이 팬데믹 때문에 잠시 했던 원격 진료 그것도 지금 의사들 반발에 무디켜서 다 없었던 일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런 모멘텀을 잡아가지고 이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이해 집단들한테 막혀가지고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 좌우 이념 대결을 끝내서 더 이상 사회 갈등을 안 하게 됐고 미국의 이 브렌튼 우드 체제에 편성 안 됐던 나라를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우산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완성됐고 북한에서 그 제일 그 능력 있는 사업가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오는 인적 재구성. 그래서 어떤 우리가 불행한 사건이 있을 때 사실은 거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또 보이지 않는 은총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MF 이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지만 그 기간에 부실했던 기업들 다 망하고 나니까 나머지 기업들이 제대로 돈 받고 그리고 팔았고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평생 고용으로 해고 못하고 있던 기업들이 다 그 과잉 노동을 다 해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팬데믹도 여러 가지 이제 원격 진료나 뭐 우리 사회에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 재택근무 많이 하니까 부동산 수요 바뀌니까 이런 것 좀 풀고 뭐 이런 그런 모멘텀 그다음에 지나치게 지금 자영업 고용 비중이 높은데 어려우니까 이때 어떻게 대기업 고용으로 옮겨가면서 이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회였는데 우리는 그 정치에 온통 정신이 팔리고 그래서 이번 기회는 활용을 못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일단 준비하신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1시간 반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 경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 그래서 글로벌 경제 구조의 변화가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설명하는 쪽으로 이제 옮겨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